여야 당 대표들이 실현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승부수를 던진 데 이어서 조금 전에 투표 방식과 일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사위의 마약 전과로 인해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게 됐는데요. 과연 두 대표에게 출구는 있는 걸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얘기부터 나눌까? 이거 오늘 여러 가지로 새로운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현에 빠진 당대표 재신임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 내용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당 내에서는 말리는 분위기였었는데 오늘 다시 강행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0차 혁신안이 발표된 다음에 비주류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이제 자청을 해서 문재인 대표가 재심을 받겠다라고 하기 전에 정세균 전 대표의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의원의 경우는 범친노에 속한 의원이기 때문에 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기자회견의 내용이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재심 투표 얘기하기 전에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날쌘 비판을 아주 직격탄을 많이 날리고 비판을 해왔어요. 문재인 대표에게. 사실 직접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들의 언급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어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신임을 묻지 않고는 이 상황을 전면 돌파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문재인 대표가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신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주류 측에서는 재신임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는 16일 날 일단 최종 혁신안에 대해서 중앙이 의결을 거치겠다는 건데 그 전에 이제 13일에서 15일 날 재심 투표를 하겠다는 발표가 방금 나왔던 거거든요. 시점이 그렇게 잡힌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주류 측에서는 중앙이 의결이 있은 다음에 혁신안에 대한 의결이 있은 다음에 재심으로 가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중앙이 의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중앙위원회는 대체로 당대표가 임명한 직책이 많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심은 받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아무튼 그 전에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6일 날 이제 중앙위원회 직후에 결과를 발표하고 그 전에 13일에서 15일 동안에 사흘 동안 실시를 하겠다. 그 방식이 이제 전당원 ARS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라도 불신임 시에는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방금 발표가 나온 건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김선수 대변인이 발표했는데 비주류가 어떤 입장인지 아직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비주류가 주장했던 것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라는 것이었는데 조기 전당대회가 지금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녹록치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지금 국감이 국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이런 가장 국회에 큰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당내 계속 이런 갈등과 이런 개파의 어떤 지배권 다툼으로 비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야당 내부에. 그래서 저런 이제 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심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재심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비주류의 논리적 근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는 그것보다는 ARS나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기초의회의 그 공천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정당이 공천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 방식을 택하는 거라서 비주류가 받아들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강행한다면은 받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주류 측이 어쨌든 당의 그 지도력을 잡고 있는 측에서 이것을 행사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안 받고 할 도리가 없는 거겠죠. 만약 안 받는다면 당의 분당으로밖에 연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주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오영식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표의 이 재신임 묻는 그 투표를 하지 말아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대체적이었었고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강행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계파 갈등이라는 것이 계속 지금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위원회가 그 혁신안을 10차까지 발표했는데 그 혁신안의 내용을 통해서 당이 결속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혁신위의 출범 취지였고 의도였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안이 발표될 때마다 주류와 비주류와의 갈등이 노출됐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외부에서 계속 어떤 변수는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천정배 의원의 신당론은 계속 제기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문재인 대표나 주류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를 방치해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재신임이라는 어떤 이러한 그 정치적 액션을 통해서 뭔가 지배권을 계속 행사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쨌든 당의 커다란 진로나 본질적인 문제로 비치지가 않기 때문에 예. 당 내부에 여전히 어떤 그 세력 간의 다툼으로 비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예. 야당이 여전히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일단 날짜와 방식이 나왔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재신임 결과를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예단하기는 예. 대단히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야당 대표가 지금 재신임을 결정을 했을 때는 나름의 승산이 있다고 판단됐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단지 재신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야당 내부의 좀 구조적이고 어찌 보면은 좀 고착화되어 있는 이러한 그 야당 내의 분열상을 과연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또다시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그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주류를 위주로 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비주류의 중진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예. 것이 지금 이 재신임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인지 그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발언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의원은 제가 잠깐도 언급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어요, 최근에. 예.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담지 못해서 참을 만큼 참았다. 예. 이런 얘기는 사실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한길 의원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최근에 바로 이제 재심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한 얘기예요. 이게 이상 시인의 식구에 나온 얘기인데 예.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재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야당 내부의 이러한 본질적인 이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야당 내부에 또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재심 카드는 또 한 번 분당의 길에 촉매제 준 것이다. 분당을 언급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재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야당의 그 내용이 봉합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아주 직격탄을 날린 거거든요. 안철수 의원 뭐 대표의 미래가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당의 미래를 걱정할 때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주류 또는 정세균 의원 포함해서 당의 중진들의 이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 또 문재인 대표가 분당은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박주선 의원은 그야말로 친노 계파의 수장다운 발언이다라고 아주 원색적인 맹비난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그 주류 측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비주류에게 압박하는 카드를 빚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지 않는가. 사실 저는 이미 이제 13일에서 15일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임시전당대회를 치르자는 비주류 측과 이 재심 투표를 실시하자는 이 주류 측의 의견이 좀 절충됐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조기 전당대회 얘기를 꺼내든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감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그 카드를 비주류 측에서 꺼내든 건 어떤 의도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당대회를 통한다면은 뭐 여러 당원들과 또 이 비노 측의 그 또 세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문재인 대표의 불신임을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도 했을 거고 아무튼 이 중앙위원회를 통한 거라 지금 뭐 결정됐습니다만 13일, 15일로 그 전에는 중앙위원회를 통한 이런 재신임은 상당히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비주류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단지 중요한 거는 국정감사위원회 저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종걸 대표의 그 발언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종걸 대표는 지금 보다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재신임 방법으로 조기 전대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천정배 의원도 포함시키는 통합전당대회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박지원 의원 또 이제 뭐 전당대회에서 신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재신임 방법조차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코스를 미리 결정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재신임 방법에 대해서 당의 어떠한 그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의 그 정면 돌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우냐 지우지 않느냐의 문제부터 출발이 됐고 그것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꾸렸는데 혁신위의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주류와 비주류와의 갈등이 증폭됐고 그 원인은 결국은 공천에 관련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4, 6시는 바로 공천에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하게 이제 갈등이 보다 이제 확실하게 증폭되고 내연됐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방식에 대한 합의도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네.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에 대한 승복은 있을까? 제 이런 얘기가 그겁니다. 바로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합의를 노출한 다음에 정말 어떠한 측에서 어떠한 계파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 하더라도 승복될 수 있는 것을 합의를 노출한 다음에 이 방법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중진 의원들의 발언이 저러하건데 예. 과연 재신임을 됐다 해서 명분은 없겠으나 비주류 입장에서 과연 그 내부의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강한 야당이 있어야지 강한 여당이 있는 건데 지금 예. 야당이 너무 계속 이런 부분에 시달리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 정치의 구조상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너무 언론적인 얘기 같긴 합니다만 야당이 정말 양쪽이 좀 절충하는 그런 정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너무 정면 돌파 쪽만 택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그 쉽게 전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논란이 됐었던 재신임 투표는 강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은 계속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요즘이 뭐 여야 대표들의 실현의 계절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입니다. 사위 때문에 자 어제 뜨겁게 뉴스 이슈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네. 김무성 대표가 저 부분은 정말 곤혹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그 가족의 문제고 또 딸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야당이 제기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형량이 이제 집행유예 4년으로 이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양형이 너무 적다. 가벼운 것 아니냐? 다른 이제 마약 공범들에 비해서 너무 이제 가볍다라는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15차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징역 3년에다 집행유예 4년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석방이 됐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어제 이제 국감에서 바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야당이 제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 여당의 대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사의 문제이긴 하지만 개인사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치적인 쟁점화하겠다라는 의도인 것은 뭐 분명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문제의 본질은 당 대표라는 부분을 떠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우월적지를 이용한 뭐 그러한 영향력 행사라는 것들이 많이 사회적 논란이 됐었잖아요. 조금 뭐 논란의 본질은 다르지만 이른바 갑과 을의 관계라든지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는 뭐 워낙 오래된 얘기들이긴 한데 그 여당 대표가 뭔가 직간접적인 본인은 몰랐다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영향력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고 양형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야당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인데 저는 야당이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영향을 행사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고 검찰이 새누리당 집권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춰서 구형을 했고 항소를 안 했다라는 근거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또 김무성 대표는 사위가 재판받은 사실을 출소 후에 나중에 알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시점이 좀 때문에. 다르다 이런 해명을 좀 하고 그렇다고 있죠. 뭐 김무성 대표를 대상으로 뭐 청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아버지로서의 보여요. 또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도 좀 밝혔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정서적으로 계속 지나치게 이제 야당이 이런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면은 정서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딸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마음이 안 좋을 텐데 이 부분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한 역풍 같은 것들도 야당이 의식할 수는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딸이 합니다. 뭐 나에게 뭐 아빠 내가 한 번도 속성인 일 없지 않느냐 이 일에 대한 판단은 뭐 나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눈물로 호소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다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계속 야당이 정치 쟁점화해서 정치 공세로 삼는다면은 오히려 역풍이 닥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야당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단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로서는 지난번에 그 딸 무슨 대학교 교수 의혹 뭐 이런 것도 잠깐 제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하나의 이미지화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안타까워 보이긴 합니다. 예. 자, 이번 가족사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의 아이콘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이죠. 당장 이런 부분들이 뭐 직격탄을 맞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보수층의 뭐 지지가 이반된다든지 이러지는 않겠으나 예. 이게 정치라는 게 어쨌든 이미지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꾸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고 쟁점화되면은 쟁점화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의 이미지로서는 어쨌든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말씀처럼 여러 지금 논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국정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지 노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전통적인 보수층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김무성 대표의 저는 나름의 정치적 전략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가족사의 문제가 불거지면은 상당히 그 부분의 타격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뭐 여야 대표 모두에게 지금 곤혹스러운 아주 시련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